네, 안녕하십니까. 지노맨 컴퍼니 류희선입니다. 먼저 지노맨 컴퍼니 온라인 간담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노맨 컴퍼니 마이크로바이옴 면역 항암 치료제 젠 001의 위암 대상 임상 이상 컷오프 데이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 지난 18일부터 열린 아스코 GI에서 당사는 해당 임상 이상 주요 데이터를 최초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임상 데이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배지수 대표님 나오셔서 상세한 내용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노맨 컴퍼니 배지수 대표입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GN001 락토코쿠스 락티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항암제입니다. 저희가 이 항암제를 가지고 위암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4월에 첫 환자가 투약이 되었고 삼성 서울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서울 아산병원, 아주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5개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미국에서 열린 아스코 GI 학회에서 저희가 위암 임상 2상 데이터 컷오프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은 총 220개 포스터가 아스코 GI에 이제 그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 포스터가 탑 5에 선정이 되어서 포스터 워크 세션을 따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시간에 포스터 워크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17일 날 초록이 공개가 됐었고요. 오늘 이제 포스터가 공개가 되는데 환자의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포스터 초록을 저희가 게재할 때 초록을 신청할 때와 포스터를 이제 신청할 때 그 기간 차이가 한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서서 포스터에서는 37명의 환자 데이터를 보였고 저기 이제 초록에서는 37명 그리고 오늘 포스터에서는 42명 최종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포스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3가지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암 발생의 현황,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위암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치료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 임상의 디자인, 그리고 저희의 데이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 데이터에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 그리고 향후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암 발생 현황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글로벌리 암 발생 현황을 보면은 유방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위암, 그래서 한 5번째 흔한 암이 되겠고요.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분들이 어떤 사망 원인들을 보면은 4번째로 큰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암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병하는가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75.3%,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식생활의 원인이 아닐까, 뭐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고 하여간 한국에서 저희가 이 바이오 항암제를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위암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암이 사명감을 가지는 암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암 대상 표준 치료법의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암은 크게 헐투 네가티브와 헐투 포지티브로 나뉩니다. 헐투라는 것은 단백질 표지자인데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 표지자입니다. 그래서 10수년 전에 10년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트라스투즈마비라고 헐셉틴 되게 유명한 표적 항암제죠. 표적 치료제인데 그러니까 이 헐투에 타겟팅한 그 항체를 가지고 기반으로 만든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기존에는 이제 케모테라피, 그러니까 화학 항암제만 만연하던 시절에 표적 항암제가 나오면서 이 당시에도 항암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헐투 포지티브는 이렇게 트라스투즈맙과 키모테라피를 병용을 하는 그게 이제 표준 치료가 되겠고
홀드 네가티브는 여전히 플라티늄과 케모테라피, 그러니까 플라티늄 케모테라피, 이게 이제 전통적인 화학 항암제고요. 1차 치료제가 있고 2차 치료제로 라무스티룸압과 파크리탁셀, 3차 치료제로 트리플루리딘과 티피라스 복합제인 파스102라는 그런 치료제가 현재 자리 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큰 변화가 하나, 혁명적인 또 하나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리볼루맙, 옵디보죠, 면역항암제입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에 펜브롤리주맙, 또 이거 면역항암제죠. 이 면역항암제와 케모테라피가 병용요법이 위암에서 표준요법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는 위암을 표적항암제를 거쳐서 이제는 면역항암제가 위암에서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위암 치료법들에 대한 성적들을 좀 살펴보면은 1차 치료제에서 니볼루맙과 케모가 병용했을 때 미디안 OS, 오버럴 서바이벌이라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약을 투여받았을 때 얼마나 오래 생존하시는가, 오래 살아남는가, 그걸 이제 보는 그 지표인데, 니볼루맙과 케모를 병용했을 때 13.8개월, 펜브롤리주맙과 케모를 병용했을 때 12.9개월. 그래서 대체로 1차 치료제는 면역항암제를 같이 써서 한 13개월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2차 치료제는 라무스티룸압과 케모를 합쳐서 병용을 해서 한 9.6개월, 한 10개월 정도를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차 치료제는 타스102가 현재 그 표준 치료요법입니다. 5.7개월 정도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5.7개월도 이제 훌륭한 성적이지만 아무래도 다른 종류의 암종들, 폐암이나 그 방광암이나 다른 간암이나 이런 데에서 치료하는 3차 치료제의 성적에 대비 위암의 3차 치료제의 성적은 좀 아직까지 좀 그 약한 그런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암 3차 치료제는 아직까지 메디컬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크다,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벨루맙과 GN001을 같이 병용을 해서 3차 치료제로 포지셔닝을 하는 전략으로 이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3차 치료제냐? 이건 그냥 당연히 처음 들어가는 신약은 아무래도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3차 치료제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이제 영역을 넓혀나가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보통의 그 루틴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아벨루맙과 병용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볼 만한 상당히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아벨루맙이 2020년에 마무리된 자블린 가스트릭 300 스터디라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아벨루맙 단독으로 위암 3차 치료제를 시도를 했던 임상 연구인데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승인을 받지는 못했는데 왜 승인을 받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타스102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3차 치료제인 타스102의 미디안 OS가 5.7개월인데 비해서 못 미쳤고 ORR도 좀 이제 성적이 좀 저조하고 해서 기존의 3차 치료제보다 유의한 성과를 보이지 못해서 승인을 못 받았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임상 2상을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벨루맙 단독 대비 아벨루맙과 GN001을 병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 효능이 증가하는가, 임프루브 되는가, 그것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3차 치료제 현재 이 시장이 아직까지 언맷 니즈가 크다 보니까 이 3차 치료제에서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언맷 니즈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차 치료제나 3차 치료제가 다 이제 10년 전에 임상 연구가 됐던 거고, 그때는 면역항암제가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던 환자분들의 데이터들은 전부 기존의 면역항암제를 한 번도 처방받아보지 않았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겠죠. 근데 2021년, 23년에 면역항암제가 이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는 3차 치료에 들어오는 환자분들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면역항암제, 앞으로는 면역항암제를 기존에 맞았던, 그래서 면역항암제 실패를 했거나 면역항암제를 맞아서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이상을 하면서 면역 항암제를 기존에 투여받았던 환자들을 리크루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임상 2상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2상 디자인은 Phase 2 Single Arm Open Label Simon's Two Stage Optimal Design이라는 디자인을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PD-L1 양성인 진행성 위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위암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아벨루맙하고 GN001을 병용 투여를 했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그런 이상 임상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정 기준은 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고 임상 참여 전에 최소 2번의 표준 치료에서 실패한 환자들. 왜 그러냐면 3차 치료를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2번 정도 이상은 실패했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겠고 PD-L1 양성인 환자들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그래도 양호하신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총 42명의 환자분을 모으게 됐는데 사이먼스 2 스테이지 옵티멀 디자인이라고 하니까 스테이지가 2번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 21명의 환자를 결과를 보고 중간 평가를 해서 노고 디시전, 이 스터디를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 그 판단을 한 다음에 스테이지 2 디자인을 해서 다시 21명을 모으고 최종 결과를 오늘 컷오프 데이터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1차 평가 지표는 객관적 반응, 오브젝티브 리스폰스를 보는 게 하나고 2차 평가 지표로 안정성과 내약성,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 반응 지속 시간, 프로그레스 프리 서바이벌, 무진행 생존 기간, 그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 전체 생존 기간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이먼스 2 스테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이먼스 2 스테이지 디자인은 윤리성을 상당히 강조한 임상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임상 시험이 윤리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컨트롤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21명을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약이 효과가 없는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을 근데 임상 시험이 일단 시작했으니까 효과가 없는 걸 초반에 알더라도 끝까지 그냥 진행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그 약을 투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윤리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좀 어느 정도 결과 초기 단계에서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없나 있긴 있나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한 다음에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빨리 접어라. 그리고 효과가 있다 생각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라. 이게 중간 평가를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 2개가 있습니다. P0가 있고 P1이 있습니다. P0는 뭐냐면 가설이 이 약은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가설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P1은 이 약이 괜찮은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계속해서 환자분들을 리크루팅을 하고 또 비용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 임상 시험을 계속해서 그래서 개발을 후기의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P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설은 저희가 채택하고 싶은 그런 가설이 되겠죠. 그죠? 이 P0 효과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반응률을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을 객관적 반응률을 5%로 봤습니다. 5%로 본 이유는 아벨루맙을 단독요법을 했을 때 객관적 반응률이 2.2%였기 때문에 아벨루맙 단독으로 볼 때 2.2%인데 GN001을 넣었을 때 이거보다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유일하게 올라가야 되니까 5%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로 잡으면 처음에 21명일 경우에 20명이면 1명이면 5%죠. 그죠? 21명이니까 1명이 나오면은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명이 나와야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효과가 없지는 않겠구나. 효과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21명에서 2명 이상의 객관적 반응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2차 단계를 진행을 해라. 이런 의미고요. P1은 이제 객관적 반응, 최종에서 볼 때 객관적 반응률 18%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이유는 경쟁 약물인 펜브롤리주맙이 단독요법을 했을 때 객관적인 반응률을 16.4%로 됐던 이제 그 히스토리컬한 기록이 있어서 저희가 18% 봤습니다. 18%를 봤는데 이 가설을
기각시키지 않으면 채택이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을 통계적인 복잡한 계산을 좀 하다 보면은 42명 중에서 5명 이상의 객관적 반응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이 가설을 채택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임상 최종 목표의 그 목표는 객관적 반응을 보인 환자들이 5명 이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중간 분석을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IDMC라고 하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저희가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외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의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The study may continue without modification. 그러니까 이 스터디는 계속해서 진행해도 좋겠다. 그래서 중간 결과를 잘 넘기고 이제 오늘 최종 컷오프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분들의 인구학적 정보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전체 환자 수가 42명이고 66세 정도가 평균 연령이시고 남자 32명, 여자 8명. 그다음에 전반적인 상태가 좀 괜찮은 수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제너럴 컨디션이 괜찮은 수준. 그리고 뭐 이제 이전에 항암 치료를 몇 번 받았는가? 2번 이상 받은 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관심 있게 좀 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니볼루맙이나 펜브롤리주맙처럼 면역 항암제가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았던 환자들이 이제 3차 치료에 들어온다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시장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전에 면역 항암제를 투여받은 환자분들을 리크루팅을 해서 이분들의 데이터를 좀 얻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환자분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2명 중에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객관적 반응을 보였던 분들이 7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5명이 기준이었는데 2명 초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치료받았던 환자분들 8명 중에서 3명이 객관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8이니까 통계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8명 중에 3명이 나와서 37% 정도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여서 저희가 이쪽에서도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를 이제 다시 스파이더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이 선들은 한 명 한 명이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이 투여가 될 때 종양 사이즈를 이제 요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서 약을 투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 이렇게 암세포가 커졌다. 이 얘기는 약이 전혀 그 작용을 못하고 그냥 거기 진행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약을 투여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치료법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30%가 죽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에서 20%까지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은 스테이블 디지즈, 그러니까 안정병변이라 그래서요. 이제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30%암 사이즈가 30% 이하로 줄어든 그런 환자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총 7명이 나왔습니다. 7명이 나왔고요. 파란색 아이오 나이브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봤던 환자분들이고요. 4분이 나왔고 아이오 트리티드 기존에 면역 항암제를 썼던 환자분들에서 3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애정이 가는 데이터는 이 2분입니다. 한 분은 48주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한 분은 60주 생존해 계십니다. 2분 다 1년 이상 생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이제 나중에 다시 이분들이 PD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투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건강하게 잘 살아남으시기를 건강하게 치료 받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FS와 OS,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과 전체 생존 기간을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처음에 42명한테 환자한테 약을 투여를 했잖아요. 42명을 100%로 잡으니까 처음에 이제 100명에서 10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프로그레스 프리 서바이벌이거든요. 암이 만약에 진행이 돼 버리면 그러면은 탈락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스터디에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프가 오게 되는데 그 이제 미디안 값을 구합니다. 50%죠. 미디안 값을 구해 보니까 저희 임상 시험에서 미디안 값은 1.73개월이 나왔습니다. 아벨루맙과 GN001을 병용을 했을 때 프로레스 프리 서바이벌이 1.73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자블린 스터디에서 아벨루맙 단독으로 했을 때 1.4개월보다 진일보한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S를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 이건 이제 얼마나 오래 살아계시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건데 아벨루맙과 GN001을 병용했던 저희의 이번 임상 연구에서 7.9개월 미디안 값으로 생존 기간이 관찰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벨루맙 단독으로 했을 때 4.6개월 대비 7.9개월이니까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기분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또 주목해서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관심사인 기존의 면역 항암제를 이미 투여받았던 환자들 8명을 대상으로 이제 본 자료인데요. 무진행 생존 기간이 5.67개월 나왔고요. 전체 생존 기간은 아직 이제 그러니까 다 잘 살아 계셔서 미디언 값을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도달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성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Treatment Related Adverse Event, TRA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분들이 약을 투여를 받다 보면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약 때문이 아니더라도 문제들이 생기죠. 예를 들면 뭐 코로나가 걸렸다, 아니면 감기가 걸렸다. 이런 것들은 약이 아니라 그냥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번창을 했을 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이 문제가 이 부작용이 약 때문인 게 명확한 것 같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PI 분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 2, 3, 4, 5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드 1은 마일드, 2는 머더레이트, 3은 시비어, 4는 라이프 스트레트닝, 5는 데스트. 그래서 죽음은 이제 돌아가신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저희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그레이드 3, 시비어가 2명 정도가 관찰이 됐는데요. 이분들은 아벨루맙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레이드 1이 또 몇 명이 그레이드 1은 좀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 2개가 GN001에 의한 부작용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GN001 저희 약에서 판정이 된 걸 보면은 설사나 식욕부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마일드한 부작용들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 당연히 부작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입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걸 긴장해서 보는 이유는 면역 항암제, 서로 다른 면역 항암제를 2개를 병용해서 들어갔을 때 예상 못했던 면역 이상 반응들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면역을 기반으로 해서 면역을 기전으로 해서 치료하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면역 이상 반응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해서 봤었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항암제와 병용 파트너로 유효성은 상당히 좋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안전하고 이상적인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임상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메디칼 언맨 니즈가 큰 위암 3차 요법에서 목표한 반응률을 달성했고
양호한 PFS와 OS를 얻어서 향후 개발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가능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이번 임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 3차 치료에서 자블린 가스트릭 300 스터디에서 보였던 아벨루마 단독요법의 성적 ORR 2.2%, 미디안 OS 4.6개월 대비 아벨루마과 GN001을 병용했을 때 ORR 16.7%, 메디안 OS 7.9개월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아벨루마과 GN001의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강한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시장 설명을 좀 했지만 3차 요법에서 현재 나와 있는 카스 102, 이 치료법이 표준 치료법인데 5.7개월 정도의 미디안 OS, 그러니까 생존 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좀 다른 암종 대비, 그러니까 그 폐암이나 방광암이나 이런 암종 대비, 간암이나 이런 암종 대비 성적이 좀 많이 저조해서 위암의 3차 요법은 여전히 메디컬 언맷 니즈가 상당히 큰 영역이었는데, 저희가 5.7개월 대비 미디안 OS 7.9개월을 달성해서 이 메디컬 언맷 니즈를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3차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이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치료제에서 니볼루맙과 펜브롤리주맙이 이제 그러니까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앞으로는 점점 기존의 면역항암제를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환자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쪽 부분으로 개발 가능성을 또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 높은 종양 반응률을 확인하게 해서 ORR 37.5%라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벨루맙과 GN001을 병용했을 때 시너지를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런 효능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렸다면, 그런 통계적인 데이터는 통계적인 데이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아벨루맙이 아니라 GN001 때문에 환자가 좋아진 거야? 그걸 어떻게 또 증명할 거야? 하는 또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MOA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MOA 데이터를 여러 번 논문도 내고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MOA 데이터는 전부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동물 실험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이고, 오늘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 임상 연구에 참여하신 환자분들, 사람에서의 이제 증명을 보여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축은 분변에서 GN001이 얼마나 많이 검출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GN001이 분변에서 많이 검출되는 경우고요. 그 얘기는 장내에 GN001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잘 정착해 있는 그런 환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세로축은 HSCRP라 그래서 염증 지표입니다. 그래서 GN001이 많이 분포할수록 HSCRP가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분들 중에 R은 리스펀더,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고, NR은 non 리스펀더, 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환자들인데, 치료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을 보니까 HSCRP가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GN001이 분변에서 많을수록 HSCRP가 떨어지게 되고, HSCRP가 떨어질수록 반응군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뭔가 GN001이 HSCRP를 매개해서 환자분들이 치료에 반응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락토코쿠스 락티스, 그러니까 저희 세균 GN001이 분변에서 얼마나 많은지와 그 다음에 분변에서의 양과 혈중에서의 메타볼라이트, 혈중에서의 대사 물질이 얼마나 많은지를 코릴레이션을 해서 상관관계를 그려서 락토코쿠스 락티스가 많을 때 그 혈중에서 그 메타볼라이트가 높은 거를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리고 그 코릴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를
파란색으로 칠한 건데요. 이렇게 나래비를 좀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은 GN001이 분변에서 많이 검출될 때 혈액에서 대사체가 많은 혈액에서 높게 관찰되는 대사체들을 위에다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리스펀더와 넌 리스펀더죠. 그러니까 치료에 반응을 했던 환자들과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혈중의 메타볼라이트들입니다. 그랬을 때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서 리스펀더, 그러니까 그 치료에 반응했던 환자들한테 많은 대사체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한테 적게 나타나는 대사체들이죠. 그리고 이 대사체들의 순서가 일치합니다. 일치하게 이제 배열을 해본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혈중에, 그러니까 분변에서 락토코쿠스 락티스가 많이 검출될 때 요 위에 있는 대사체들이 많이 혈중에서 검출이 되고 이 대사체들이 많을수록 환자분들이 치료에 반응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N001이 분변에서 배출돼서 그러니까 분변이 아니라 장내에서 뭔가 메타볼라이트들을 배출하고 얘네들이 혈중을 타고 다니면서 그 메타볼리트의 많은 여부가 치료의 반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위암 임상 컷오프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작년 9월에 담도암 임상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위암이고 이 담도암인데 위암은 독일 머크의 PD-L1인 아벨루맙과 병용 치료를 하고 있고요. 담도암은 MSD의 PD-1 계열의 항암제인 키투르다와 제가 그 펜브롤리주맙과 병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희의 메인 파이프라인인 GN001 관련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선 독일 머크를 포함해서 PD-L1 계열의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글로벌 파마들과 향후 개발 방향과 상업화에 대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할 계획이고, 근데 현재 진행 중인 PD-1 계열의 선두주자인 펜브롤리주맙과 병용을 하는 담도암 임상에서 또 괜찮은 이런 좋은 결과가 확보가 된다면 이제는 파트너링을 할 수 있는 그 대상 기업이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는 면역항암제를 보유한 기업과 또 면역항암제와 병용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관심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폭넓은 그런 개발 방향과 상업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을 시작을 한 지 이제 10여 년 정도가 됐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가 좀 그래도 인더스트리답게 시작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나왔던 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가 풀어야 될 큰 화두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과연 약이 되느냐? 이게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 갖고 약을 만들어 이게 좀 가능한 거냐? 2022년 11월에 페링의 리바이오터가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 4월에 세레스의 바우스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로써 마이크로바이옴이 약은 된다.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바우스트나 뭐 리바이오터나 둘 다 이제 C 디피실 다이아라 그래서 세균성 세균성 장염 설사 질환이죠. 그 장 속에 C 디피실이라고 하는 그 나쁜 세균들이 꽉 차 있는데 생존하고 있는데 좋은 세균들을 많이 넣어줘서 장에 좋은 세균들이 많아져서 나쁜 세균들을 경쟁해서 확 눌러버리면 그 질환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상당히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단계 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서 넘어야 될 화두는 뭐냐면 장에 정착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메타볼라이트나 무슨 분비물을 내서 걔네들이 혈액을 타고 먼 거리인 위로 가서 암을 치료하고 뇌로 가서 자폐증을 치료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한 사람에서의 위암에서의 이런 효능성의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에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 회사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회사들 중에서 최초로
사람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발표를 함으로써 저희는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인더스트리에서 탑 포지션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의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암과 담도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부분은 그 앞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저희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만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또 유전체 분석 쥐노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를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연구 개발이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쥐나 104의 경우에 금년 1월, 그러니까 1월 10일이었어. 1월 10일이죠. 예. 임상 1상 IND를 승인을 받았고 조만간 임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쥐나 111 같은 경우는 스위스 드비오팜이라는 회사와 ADC 개발을 2020년부터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최종 후보 물질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확보된 신규 타겟 항암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라이선스 아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어떤 결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시장에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사는 이제 그동안 글로벌 파마들과 파트너링을 하든지 또 아니면 자체 연구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의미 있는 데이터 연구 개발을 집중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금년부터는 이제는 좀 성과를 보여드려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상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 쪽에 상업화를 또 시작을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지속적인 결실을 보여드리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지수 대표님 인사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 항암제를 가지고 시작을 시작을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의미 있는 컷오프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된 것이 상당히 좀 저희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또 기자 여러분들에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저희 회사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 회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온라인 간담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 오프라인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